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로 인한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밝히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 수는 줄지 않고 전체의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상당수의 전공의가 떠난 의료 현장은 주요 대형 병원들이 수술을 30에서 50%가량 줄이고 있고 수술과 입원 취소, 진료 연기로 환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해 강대강 대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환자들의 피해가 걱정입니다. 2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전기차 100만씩의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2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입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준비하고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 호명면이 호명읍으로 승격됐죠. 잠시 후 예천군 호명읍의 이옥기 읍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다룰 이슈가 너무 많아서 시간 되는 데까지 최대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대 증원 문제 이거 좀 다뤄보죠. 전공이 9천여 명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제 점점 흘러가고 있고 쉽게 문제 해결될 것 같진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의료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강대강 대치, 예를 들어서 정부는 정부 입장이 있고, 의사들은 의사 입장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서 지금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 이건 예견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충돌이 될 건 예견 가능했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놓고 정책을 추진해야죠.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지금 수술도 제대로 못 받고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분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았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한 거 저는 그 정부의 책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예를 들면 의사들의 그 숫자를 늘리는 건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건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붙여서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해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강대강 대치만 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조정 능력이나 아니면 의사결정의 어떤 갈등의 해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도 발령하고 뭐 구속 수사 엄포도 놓고 책임을 다 이제 의사협회 쪽으로 이제 돌리고 있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 증원 2,000명인데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2,000명씩 매년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시설 문제 있잖아요. 각 대학에 맞습니다. 시설 문제도 있고 또 교수 또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점차 늘리는 건 어떨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해 뭐 내년에 한 500명을 하고 다음에 뭐 600명, 700명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건 어떨까? 저는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세요.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게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숫자를 늘리게 되면요. 그게 지금 뭐 2,000명을 늘리게 되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부랴부랴 교수도 모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습실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2,000명을 어떻게 늘립니까? 그러면 이걸 문재인 정부 때도 처음에 400명 얘기했었어요. 1차로 400명하고 조금씩 늘려가야겠다. 2020년에. 그래야 의사협회도 어느 정도 협상의 어떤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협상의 여지마저도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2,000명을 밀어붙이겠다. 그것도 숫자가 적다. 아니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뭘 하든지 상대방이 있는 어떤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곳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조율을 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현장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2,000명을 밀어붙이게 되면 교육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의사가 돼서 생명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와 논란이 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결국은 어떻게 타결될까? 아니면 좀 이 증원 규모를 좀 줄여서 뭐 한 1,000명 선 뭐 이런 식으로 좀 타결이 될까요?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예상을 해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면 협상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나시죠? 조선해양에서 사업하시던 분들 강제로 진압하고 막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경험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면 된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녹록하게 그냥 뭐 밀어붙인다고 넘어가고 아니면 그걸 굴복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이걸 그냥 의사협회만 볼 게 아니고 국민들의 피해를 함께 봐야 돼요. 저는요 여론이 지금은 물론 의사들의 그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체적으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크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지만요. 이게 누적돼가지고 만약에 국민들의 피해가 나고 누가 혹시나 또 정말 치료를 제때 못 받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보세요. 어떤 여론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지를 해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대로 간다면 알겠습니다. 이쯤 하고 민주당 공천 잡음이 아주 상당한데요. 어제도 또 발표를 했는데 5명 컷오프. 이 중에서 이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바로 탈당 선언을 했고 노웅래 의원은 그 대표실 앞에서 단식 농성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억울할 수 있죠. 공천 과정에서 누구든 공천에 탈락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어느 누가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당 우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돈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안 나와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국회에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 그게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공관위에서는 그런 걸 고민한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이 어쨌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을 했을 경우에 그럼 이제 국민의힘도 공격을 엄청나게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국민들이 볼 때도 이런 분이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수진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쟁력에서 좀 밀린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뭐 자세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 대한 개인적 판단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수진 의원은 지난 그 동작을 해서 나경원 의원을 꺾었던 그 의원이죠. 리턴 매치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이미 공천을 받은 상태고요. 근데 이제 경쟁력에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밀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이수진 의원이 어제 탈당을 하면서 했던 말들 그런 말들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를 또 끌어들여서 마치 지난번 그 김인섭 씨 관련된 재판에서 판결문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왜 백현동 재판 얘기를 네, 했죠? 맞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백현동에 이제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논란인데 그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문에 보면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김모 씨와 예.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은 확인된 게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판결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판결문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은 없다라고 돼 있어요. 판결문 분명히. 그런데 이수진 의원은 그 백현동 판결문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뭐 추후에 그 이유를 밝힐지 모르겠지만 네. 판결문에 예를 들면 김인섭 씨가 이제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다든지 사업의 어떤 편의성을 봐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심에서 인정이 된 부분이 있지만 네. 판결문에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은 확인된 게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고 한 얘기를 뭐 제가 그냥 추측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추측하는 겁니다. 예. 김인섭 씨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하고 성남시에 있을 때 이제 알고 지냈던 사이 뭐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판결문 앞부분에 보면 그 김모 씨하고 정진상 실장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오래된 관계다라는 말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된 관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 있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왜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나가면서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 관계없는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당을 위해서도 안 좋은 것이고 본인이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공천 내홍을 겪고 있는데 그 비명 횡사 친명 횡재라는 새로운 또 신조어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친문 중심의 어떤 단체 행동 가능성도 좀 엿보이고 있고 뭐 홍영표, 임종석, 박용진, 윤현찬 등등 뭐 지금 얘기했던 노웅래, 이수진 등등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왜 하필 비명계만 이렇게 탈락하냐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사실관계가 사실관계가 달라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고민정 의원이 친명입니까? 비명입니까? 광진, 누가 봐도 비명이죠. 비명. 예. 네, 그렇죠. 김민석 의원이 친명입니까? 또는 뭐 또 누구 어제도 발표된 분들도 보면 대부분 현역 의원들이 많이 됐어요. 근데 어제 이제 5차 오늘 6차 발표를 했던데 정태호 의원 예를 들면 뭐 이런 분들이 과연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이냐는 거예요. 제가 허영 의원 예컨대 춘천에 파주에 있는 또 의원 박정 의원 이런 분들이 친명이냐고요.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하면 경기도나 성남시에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했던 분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양이원영 의원 있잖아요. 그건 컷오프 됐어요. 근데 그분은 뭐 많은 언론에서 친명이라고 분류된 분이잖아요. 강성파였죠 아주. 네. 근데 그분도 컷오프 당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지금 현재 들어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뭐 임세은 후보 같은 경우는 부대변인이었던 그분도 오늘 컷오프 당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비명이면 다 자르고 친명이면 다 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명단만 봐도 그게 아닌데 민주당에 또 워낙 현역 의원이 많다 보니까 또 그렇죠. 그 친명 의원도 많고 비명 의원도 많다 보니까 이제 탈락된 후보들 부각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네요. 예. 그리고 현역 의원들 중에 친명보다 비명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당 내가. 자,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크게 뭐 잡음이 안 들린다. 지금 현역 의원 탈락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죠. TK라는 또 뇌관에 아직 남아 있고 요즘에 보면은 그 김연아 전 의원 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지금 단수 공천 됐다가 또 다시 뭐 재검토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 뒤에 뭐 김연아 전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뭐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 간의 어떤 기싸움 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장제원 의원 지역구가 부산 사상이거든요. 예예. 거기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불출마했죠. 예. 그리고 본인의 측근이라는 분을 거기에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이번에. 단수 공천 됐어요. 장제원 측근이. 예. 김모 씨인데 그분이 이제 평통 사무처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민주평통.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는 게 언론 보도예요.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이철규 의원은 친윤이잖아요.
이철규 의원도 지금 공천위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친한동훈이라고 얘기하는 친한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누구냐면 장동혁 사무총장. 이분이 둘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두 사람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이게 언론 보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그 경쟁력을 보면 그 장제원 의원이 그 지역에서 아직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후원하는 사람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을 탈락시키기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동혁 의원은 아니 친윤중에 친윤이고 호가호위했던 사람이 물러나면서 자기 측근을 심어놓고 가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단속 공천을 받았어요. 결국은. 받았어요. 확정이 된 거고. 확정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보면은 장동혁 의원 뒤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있고 그렇죠. 이철규 의원 뒤에는 윤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있고. 그래서 윤한 갈등 2차전 아니냐 뭐 이렇게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보던데. 있어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근데 결국 그렇게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갈등에서는. 예. 그러면 그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금 현재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단수 공천 됐다가 재검토됐잖아요. 이거는 그 저번에 왜 정치자금 수수 뭐 그 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의원 있어요. 여당 시의원, 국민의힘 시의원이 4천여만 원, 4천 몇백만 원인데 그 돈을 이제 지급했다라는 게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재검토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어요. 공관위에서는 단수 공천을 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갈등이 돼 있고 김연아 의원은 뭐 자기는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뒤에도 윤한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뭐 그렇게 보이는 분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공천할 때마다 사실 양쪽에서 서로의 사람들을 심으려는 의도가 있다 보니까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저는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 더 힘이 강하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자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냐 안 오냐 말이 많았고 안 가지 않겠냐 이런 좀 분석이 좀 많았는데 예상이 많았는데 결국은 간 거죠. 공천관리위원장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연세도 있고 이러시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연관성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 잘 아시지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비대위원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건 연관도 있을 거고 지금 상황에서 그 거대 야당 여야로 가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선택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선택이 성공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인이 존재하고 있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인의 선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친분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뭐 이준석 대표가 멘토로 여기는 그런 분이니까 또 연세도 있고 그래서 이번이 좀 마지막 정치 행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마지막 모은 힘을 좀 쏟으려는. 그러다가 본인이 비례로 또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설마 민주당에서도 그랬거든요. 본인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또 하셨으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거는 좀 모양새가 좀 안 좋아 보이고. 그럼 뭐 제가 그냥 추측의 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도 이제 창당 대회를 열었는데. 자, 그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또 관심이 좀 갔는데 조혜정 당 정책국장이 선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미래. 그래서 원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혜지 의원 있잖아요. 비례대표. 저 시각장애인. 그분이 아마 가지 않은 그분이 이제 갈까 좀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당직자 사무처 직원 중에 이제 국장 되시는 분이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4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선교 의원 기억나시죠? 그분이 이제 대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명단 비례대표 명단을 바꾼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많이 좀 당선이 됐었어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독자 행동을 할 것처럼 하는 행동도 있었어요. 총선 끝나고 나서 합당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독자적으로 가겠다.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혜정 당 정책국장을 대표로 내세워서 뒤에서 이제 조정을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립감을 좀 세게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혹시나 정말 성과가 좋아서 딴 살림 살리려고 하는 거 미리 막기 위한 방도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3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가 있는 예천군 호명면이 114년 만에 호명읍으로 승격됐습니다. 인구 2만 명을 넘어서며 읍승격 조건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예천군 호명읍 이옥기 읍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옥기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호명면이 호명읍으로 승격되면서 면장에서 읍장으로 인사드리는 이옥기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읍장으로 이제 뭐 승진하신 건가요? 면장에서 읍장으로? 승진한 건 아니지만 마음은 예. 이미 승진한 것 이상으로 기쁩니다. 승진한 네. 이상으로 기쁩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면과 읍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호명면이 지난 2월 1일자로 읍이 되었는데요. 면이 읍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만 명이 넘는다는 것, 그리고 시가지 안에 전체 인구의 한 40% 이상이 거주할 것, 또 상업이나 공업 그 밖에 도시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일 것,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호명읍은 도청이 들어서기 전에 한 2,600여 명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곳이 지난 2015년 말에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서 지난 2022년 7월에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8배 정도 늘어난 것이죠. 예. 네. 그리고 또 호명읍 전체 인구의 89%가 신도시에 살고 또 전체 가구의 약 79%가
도시적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농촌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읍승격 추진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가 2만 명이 넘고 도시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 이상일 그런 조건을 다 충족해서 이번에 읍으로 승격했는데, 네네. 자, 그동안에 이제 읍으로 승격되기까지의 과정, 이게 좀 많이 어려웠는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무엇보다 읍승격을 원했던 것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네. 먼저 신도시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또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 증가에 맞춰서 행정 수요도 아마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요. 또 읍승격의 필요성 또한 많은 분들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뜻을 모아서 2022년 11월에 읍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했고요. 그리고 읍승격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와 또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예, 설문조사에서는 호명면 전체 한 8,300, 그 당시에 8,371세대였습니다. 그 중에 45.8%인 3,835세대가 참여했고, 그 중에 97.9%인 3,732세대에서 읍승격을 찬성했습니다. 아주 뭐 절대적으로 다 찬성을 하셨군요. 네네, 그렇죠. 예, 네. 예. 네. 또 주민 서명운동에도 전체 주민 2만 500여 명 중에 42%인 총 8,635명이 읍승격 촉구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예. 네. 주민들의 이런 열성적인 참여로 인해서 작년 2월 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의 현지 실사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 10월에 승인이 있었고 또 조례 공포와 시스템 및 시설물 정비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올해 2월 1일 드디어 읍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 호명 그 면민들의 네. 그 아주 절대적인 지지와 찬성이 있었기에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읍으로 승격된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 예, 예. 자, 참 실례지만 우리 이옥기 읍장님 그 호명 면장이 되신 건 언제였어요? 호명 면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자였습니다. 그때 7월 1일 네. 임명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읍승격 추진을 하신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읍으로 승격되고 나서 이제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참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예. 읍으로 승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초등학생이 무럭무럭 자라서 대학생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910년에 호명, 위라, 양산, 신당면을 통합해서 호명면이 탄생했고요. 예. 또 무려 114년 만에 호명읍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느끼는 자부심도 아주 크고요. 예.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은 읍의 위상에 걸맞는 예산 편성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예. 또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맞게 또 행정 직제 개편과 인력 보강으로 주민들은 아마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 편성, 행정 직제 개편, 인력 보강 네. 이런 게 좀 많이 네, 달라졌다. 네. 그 예산 편성이 그 면일 때보다 읍으로 승격되고 나서 어떻게 많이 늡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올해는 뭐 면으로서 작년에 예산 편성이 된 상황이었고요. 예. 원래 읍을 승격했으니 내년도에는 아마 그렇죠. 많은 네.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편성 자체가 많이 좀 달라지는군요. 확 뛰게 네네. 되는 거군요. 예. 행정 서비스들이 많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읍으로 승격돼서 이렇게 되면 뭐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예. 그 세금은 달라지지 않고요. 예. 또 그와 더불어서 또 혹시 그 대입 특별 전형과 관련해서 입시 제도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 왜 분들이 많아요. 농촌 지역 전형 그거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이것도 그대로다. 네, 전과 예.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좋은 점만 다 있네요. 네, 좋은 게 그렇죠? 많습니다. 혹시 나쁜 건 없습니까? 읍으로 승격돼서. 제가 판단하기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호명 읍민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다음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호명 읍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네. 지역에서는 정말 보기 드물게 젊은 네.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황이 네.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젊은 도시죠. 저희가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호명읍의 인구가 2897명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반해서 작년 말 기준 예천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2.3%인 17,898명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예. 뭐 우리 지역 다 비슷합니다. 이거보다 더 더한 데도 많고. 그렇죠. 예. 네. 그 아이들이 전혀 태어나지 않는 읍면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호명읍의 경우에는 작년 월 평균 20여 명의 출생 신고가 있었고요. 저희 도시는 또 평균 연령이 33.8세인 아주 젊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예. 네. 요즘 시골에는 60대도 막내인 곳이 많은데 호명읍은 40대 이하가 전체의 78.6%인 17,750명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40대 이하가 네. 거의 80% 되는 거군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80%, 17,000명이 넘는다. 네. 그럼 뭐 50대 이상은 이렇게 좀 힘 좀 주고 다녀도 됩니까? 저 어르신 소리도. 그렇죠, 어르신이죠. 네. 저도 거기 가면 어르신 소리 들을 수 있고.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건 뭐 상당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죠. 이렇게 젊은 도시라는 거는. 뭐 여러 바라는 가지로. 도시 모양이죠. 네. 예,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그 호명읍에 얼마 전에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개관했잖아요. 네네.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네, 어때요? 좋아하시죠. 예. 네. 네,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는 주민자치센터와 예천군 가족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입주해가 있는데 저희 신도시의 젊은 부부들이 살다 보니까 학교나 돌봄 등 교육적인 지원이 가장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특히나 또 다함계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센터 등 아이들이 연령별로 돌봄이 가능한 기관이 입주해서 방과 후의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예. 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진로와 학업 등 고민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또 취미와 놀이가 가능한 공간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께서도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아, 여기가 거기죠. 아주 굉장히 규모가 큰 그 시설, 동일 아파트에서 저쪽으로 예천 쪽으로 더 가서 있는 사거리에 그렇죠. 있는. 예. 아유, 예천 너무 잘하시네요. 예, 여기 아주 거의 모든 기관이 다 들어선 거군요. 그러니까 복합 커뮤니티 센터. 네네, 그렇죠. 아, 우리 젊은 맞벌이 부부들도 아주 참 많이 좋아할 것 같고. 여기서 아이들도 또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예. 자, 114년의 역사를 가진 호명읍입니다. 네.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또 성장할 시기는 매우 짧은데 그만큼 또 소통에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늘 경험하고 있고요. 또 층간소음이나 주차 시비도 서로 얼굴만 알아도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래서 함께 모여서 소통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천군에서는 주민들과 행정이 함께 당면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도란도란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매년 9개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또 참여하는 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장기자랑도 하고 경품 추천도 하는 등 즐겁게 어울리면서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신도시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특화된 문화 행사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 주차 문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주차나 또 교통체증 신도시의 도청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좀 길을 내달라 그런 민원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혹시? 네네, 제 기억은 많았죠. 그런데 네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 예천 쪽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중심 상가를 주변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는 늘 대두되어 왔고요. 그래서 제1공영 주차장에 주차 타워를 건설을 합니다. 주차 타워를 몇 층으로 건설하시죠? 지금 5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꽤 높게 하네요. 네, 현재 설계에 들어갔고요. 공사를 위해서 또 임시 주차장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주차 면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증가가 되는 거죠?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배 이상. 현재도 거기 꽤 넓잖아요. 제1공영 주차장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또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서
감흥 신호 체계를 구축을 완료했고요. 예. 또 외곽도로 건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모아일가 아파트하고 홍구동 방면에 외곽도로하고 또 종산교차로에서 기노 국제 양궁장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아마 완공이 되고 나면 교통 흐름이 훨씬 빨라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모아 엘가 아파트와 홍구동 방면 외곽도로. 혹시 네. 여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도청 뒤편으로 그 길 내는 겁니까? 이 도로가 혹시?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쪽은 모아일가 쪽에서 예천 쪽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아, 예천 쪽 저쪽 방향이고. 네네. 그 도청 뒤편 그쪽은 어떻게 돼가나요? 그쪽은 지금 안동시하고 개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 네. 중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초대 호명 읍장으로서 앞으로 각오와 포부도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또 114년 만에 읍으로 승격한 호명읍의 초대 읍장이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더불어서 무한한 책임감을 또 느끼고요. 또 인구구 절벽과 지방 소멸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위기 속에서 또 주민과 함께 행정이 노력해서 읍승격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읍승격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또 다른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모두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서 귀담아 듣고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호명읍 승격 축하드리겠습니다, 읍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예천군 호명읍의 이옥기 읍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각 정당들의 공천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이 공천 발표가 미뤄지는 곳들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주말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의 경북적 공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북부 지역 4곳의 선거구 가운데 경선 일정이 확정된 곳은 한 곳, 이 상주 문경뿐입니다. 네. 이 3선에 도전하는 이미자 의원과 이 고윤환 전 문경시장, 이 박진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위원장이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예. 이 경선 일정이 바로 내일부터인데요. 27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당원 50%, 일반 시민 50%의 결과를 가지고 28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3명이니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간의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 상주문경은 좀 빠른 편입니다. 일찍 공천을 확정한 이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예비후보까지 이 대진표가 가장 빨리 짜여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 상주 문경 선거구 국민의힘에서 이미자, 고윤환, 박진호 예비 후보가 이제 경선을 벌이게 됐군요. 현재 혹시 그 뭐 예상되는 그 현장에서 뭐 어떨 것이다 하는 예상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이게 그 이미자 의원이 상주 문경 모두에서 어느 정도 그동안 4년 동안에 이 당원 협의회 활동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 3자 경선을 하면 현역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선 투표까지 갈지 안 갈지 안 갈 가능성도 뭐 많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네, 뭐 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네요. 선거철이니까. 지금 속보가 잠깐 들어왔는데 허승규 후보 있잖아요. 녹색당, 녹색정의당 후보. 비례 후보로 선출이 됐네요. 녹색당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맞습니다. 제가 그 소식도 뭐 마지막에 좀 준비하셨나요?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그 기호 비례 순번도 정해졌나요? 혹시 2번인지 4번인지? 이게 그 녹색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다수 득표자 순서를 정하고 나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꾸린 녹색정의당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녹색정의당에서 가장 비례 후보 순위가 높은 사람을 2번 순번에 배치하고 나머지 후보자들을 8번 이후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승규 그
이 녹색당 경북도당 이 위원장이 예. 녹색정의당의 2번 비례대표 2번 후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미리 이제 녹색당과 정의당이 그 약속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최고 득표율자를 2번으로 배정한다는. 네. 다른 문제가 없으면 2번이 되겠네요, 이번에. 녹색정의당 그렇습니다. 후보가. 예, 축하의 말씀 드리고. 네. 그나저나 녹색정의당이 이번에 이제 3%선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 그렇죠? 네. 예, 3% 이상 득표를 해야 또 의석수가 주어지니까. 예. 자, 국민의힘의 이제 북부 지역 공천 발표가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쪽이 좀 핫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뭐 현역 의원 배제 이쪽에서 좀 많이 나와서 그럽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가장 큰 이유는 선거구 획정 때문입니다. 이게 선거구 획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만약 이 공천 발표를 했는데 기존 선거구가 변동되면 공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 공천을 좀 늦추고 현역 컷오프, 이 공천 배제자 발표를 늦추려는 이유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에 보시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특검법과 이 대장동 50억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만약에 공천 배제자를 빨리 발표하면 이 현역 의원이 특검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개혁신당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대비한 것인데 그렇죠. 예. 이미 경북이 앞서 4곳은 단수 공천을 했거든요. 예. 이후 또 발표되는 지역이 경선 지역이고 순차적으로 본다면 이 공천 배제 지역 발표를 가장 늦게 하겠다라고 하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네. 드러난 이유는 선거구 획정이지만 근데 실제 이유는 이거죠. 특검 법안에 찬성표 던질까봐 또 개혁신당으로 이탈할까봐 이거죠.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지역 주민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 남은 곳 가운데 현역 공천 탈락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같은 권역으로 묶인 대구 경북 25곳 가운데 이 2명을 공천 배제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지금 남은 곳이 7곳이 됐습니다. 이 대구 3곳, 경북 5곳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경산 지역의 현역 의원이 윤도현 의원이 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남은 7곳 가운데 현역 의원 탈락자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또 의성청송 영덕은 김희국 현역 의원이 공천 신청 자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도 빠지고 이러다 보면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몇 군데 지역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정리해 봤을 때 안동 예천이나 영주 영양 봉화 울진에서 이 공천 배제자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크지 않다. 그러면 안동 예천의 김영동 의원이고 영주 영양 봉화의 박형서 의원이고 여기는 이제 배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혹시 그렇게 보시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영양영화봉화 울진의 경우에는 의성군이 청송과 선거구가 다시 짜여지기 때문에 이곳의 현역 의원은 선거구가 바뀌게 되면 컷오프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 배제 대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안동 예천은 오늘 또 이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창당 발표식에서 이 김영동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공천 배제한다.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선택에 대해서도 이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이유로. 자, 그런데 국민의힘도 늦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북부 지역 공천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상주 문경은 공천이 이미 확정이 됐고 나머지 3곳은 예비후보나 공천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안동 예천은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정용채 후보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가 모집을 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지난 14일에 안동대 경영학과 김상우 교수를 영남권 인재 영입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같은 안동대 이성로 행정학과 교수가 민주당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오늘 오후죠. 더불어민주당이 이 김상우 교수를 안동 예천은
전략 공천하겠다 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 후보 뭐 정용채, 네. 김상우, 이성로 네. 뭐 경선시키지 않고 그냥 전략 공천을 했군요. 김상우 교수를. 그렇습니다. 예. 전략 공천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예. 일단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3곳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제 임미애 그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저희가 네. 인터뷰를 했는데 가능하면 다 후보를 좀 내고 싶다. 그러니까 민주당 독자 후보가 안 되더라도 다른 야당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다른 야당과 네. 좀 연합을 해서라도 최대한 지역구 모든 지역구를 다 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요. 뭐 어떨지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안동 예천 그렇고 다른 두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가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이 선거구 두 곳이 남아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뚜렷한 후보가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또 갈라지면서 예. 당시 좀 민주당 출신인 황재선 변호사는 개혁신당에 또 남았거든요. 남았어요. 예. 네,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의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여기는 개혁신당 후보자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렇겠네요. 의성, 청송, 영덕, 울진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선거 연합정당에 참여하진 않지만 녹색정의당이 경북 지역에서는 민주당과의 연대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야권 후보가 어쨌든 우리 북부 지역에도 모든 야권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허승기 후보 혹시 소식도 준비하셨나요 오늘 따로? 네, 뭐 준비했었는데 앞서 또 우리 앵커께서 얘기 다 됐나요? 예. 네,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네. 비례 2번으로 녹색정의당 비례 2번으로 이번에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예. 네. 그 말씀. 그 3% 넘는 거 맞죠? 네, 지금까지 뭐 여론조사가 여러 기관에서 나오고 있는데 녹색정의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을 물으면 3%보다 낮게 나오는 곳들 많습니다. 예. 다만 비례정당에 어디를 투표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3%는 충분히 넘는 수치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특히 안동 지역에서 그동안 허승규 이 위원장, 이 비례대표 후보의 활동을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관심이 가는 총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 경북 지역에서 보수세가 강한 경북 지역에서 녹색당 의원이 나온다는 거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녹색정의당으로 이번 선거에만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녹색당 정의당 갈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선거구 획정은 언제쯤 결정될까요? 네, 지금까지 가장 늦게 선거구 획정을 한 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9일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견을 보이는 게 우리 경북 지역 때문이 아닙니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유불리 때문인데 선관위안을 그대로 받으면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의석수 감소가 더 많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사실 아마 3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호남 지역이라든지 뭐 서울의 그 민주당 우세 지역 여기서 뭐 한두 석씩 이렇게 깎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